네,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되죠.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에 성폭행 사례까지 무차별 흉악 범죄가 최근 끊이지 않는 데다 SNS를 통한 살인 예고도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신림동 성폭행부터 볼게요. 네네. 이 집을 나설 때부터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여기까지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의도적 살인은 또 아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은 애초부터 범행 목적이 살인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을 범할 때 제가 뭐 사건의 기록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보면 원칙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사람은 반대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저항할 거 아니에요. 나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억제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지 그 반대편 당사자가 완전히 실신하는 정도까지의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제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는데 1차 부검 소견도 사실상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라고 사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먼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실신을 하고 난 다음에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라서 사실 기존에 있는 성폭행과는 조금 폭행의 강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지금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신상 공개 여부를 곧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이 됐습니다. 신상이 공개가 됐고요. 네. 30살 남성 최윤종.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남성 최윤종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것이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살인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뭐 최윤종이가 지금까지 범행을 했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범죄에 대해서 뭐 강간을 할 의도는 있었는데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는 목을 조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앵커께서도 사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진실은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는 그러니까 피의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범인이라고 할게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피의자, 피해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범인들은 모든 기록에서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성폭행을 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수사관들은 한 가지, 수사라는 경찰은 하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건 증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1차 부검 소견이 흔히 말해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건 기록 중에 살인 사건 기록 중에 목졸림 사건을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고의가 끝까지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행위가 유지되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부검 소견이 맞다면 저는 명백한 살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뭐 최윤종이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목 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부검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목에 쫄렸는 모습이 분명히 그 피해자의 목에 그러한 어떤 증상 그냥 그 상태가 발생했을 것이고 이게 뭐 이렇게 시반시용 이런 얘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좀 돌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 그 DNA가 분명히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있었다면 저는 피의자의 그 범인의 진술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가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윤종의 뭐 행동이나 언행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범행 직후에 기자들이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했더니 쾌유를 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오히려 섬뜩하게 좀 들리는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언행도 당당하게 보이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당당하게 그렇게 언론에 모습을 보이다가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또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기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건 다 부정하는 거죠. 사실 뭐 거짓말 탐지기가 뭐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명확하게 증거로는 잘 사용 안 돼요. 정황 증거로 사용이 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분명히 자기의 거짓 진술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어떤 모든 진술에 보면 머그샷은 찍었다는 거는 그거는 범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사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하면서 정작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의지적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그 사건을 알고 싶어요. 어떤 그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을 손으로 자판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판을 치는 그 글자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PC에서 어떤 내용을 찾았다는 것은 분명히 의지적인 행동이고 알고 싶었는 거예요. 그게 성폭행 살인이라는 걸 찾았다면 저는 분명히 그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 사건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분명히 둔기를 4개월 전에 샀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물색했다면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넉넉하고 충분하게 계획범죄이자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확정적 고의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범행 의도도 분명히 있었고 또 네. 수사에는 비협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머그샷 촬영에는 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공개하는 데는 동의한 건데 이거 그건 어떻게 봐야 범죄와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범죄하고 싶은 거는 다 숨기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내가 드러나면 안 되지.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사실상 자기가 하기 싫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머그샷 딱 찍는 거는 그건 어차피 예를 들어가 최원종 봤잖아요. 예. 최원종이 그 서현동 사건 마치고 난 다음에 검찰로 송치될 때 어차피 얼굴이 나와요. 지금도 아마 최윤종도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 어차피 보여줄 거 그냥 머그샷 찍는 게 무슨 큰 문제냐. 어떻게 보면 약간 뻔뻔하리는 만큼 이 범죄에 대해서 당당한 거죠. 나는 이 범죄 자기 뜻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강간도 안 했고 나 살인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범행은 저질렀고 그럼요.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앵커하고 저하고 제일 큰 고민이 우리가 그 피해자를 볼 수 있으면 예. 제가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기록을 보면 좀 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 돼요. 이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보여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그 어떤 PC방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성을 쌓았다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포렌식 했을 때 나오는 게 배달 음식 정도만 나오고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가 없었다면 네. 분명히 그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쌓았을 거예요. 그 거대한 성을 쌓으면서 내가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무엇인가의 트리거가 있었을 거예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경험적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경험적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권위에 기대서 사건을 처리했어요. 박사님, 이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권위, 그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권위 믿지 마시고 사건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대로 피의자를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최윤종의 어머니가 이제 저희 KBS와 인터뷰를 네. 했는데 뭐 가끔 도서관이나 산에 갔고 사실상 은둔했고 네. 또 10년 전 군대 갔을 때도 4개월 만에 전역을 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도 안 먹었다. 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좀 짐작하시는 게 있을까요? 마지막 앞에 있는 거는 분명히 운동용 외톨이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저 법무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정신과 의사 네. 선생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모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여쭈어봤을 때 우울증이 이러한 범죄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약을 단약을 했다고 해서 이 우울증이 곧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절대로 그런 상호관계는 없다는 것.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신질환 환자를 낙인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최윤종이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새로운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경찰과 검찰은 선제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그 정신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법원 가서 살피지 말고 지금 당장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조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데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게임 중독 얘기를 했고 또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가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국가가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범죄가 이 원인을 모르니까 이 범죄가 어떤 범죄예요? 물었을 때 국가는 묻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가 언론의 하나의 타이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묻지마 범죄라고 하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동기를 찾지 못한 이상 동기, 그 성격이 이상한 범죄라고 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신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상 동기 범죄라는 명칭을 지금 국가는 쓰고 있다. 이제 국가는 절대로 묻지마 범죄란 말을 안 쓰겠다라고 오늘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언론에서도 제발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시면 묻지마 범죄는 원인이 없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지금 그 조선 사건은 게임이 문제가 된다라는 검찰이 분명히 들여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게임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탠포드에 있는 그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게임이 곧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게임이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또 안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정부가 오늘 이제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뭐 대책이 이미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일단 짧게 총평부터 해주시죠. 충분합니까? 저는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부족했다. 왜냐하면 지금 들불같이 산불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산불이 진압이 안 되면 산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순간은 국가가 갖고 있는 인력, 예산,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불을 꺼야 돼요. 국민들, 저도 얼마나 사건 많이 봤겠습니까? 오늘 지하철 탈 때 뒤를 이렇게 쳐다보고 탔던.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 진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느냐 이런 것 중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국민들을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할 수 있는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에 서울 강남역 인근의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많이 회자가 됐는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나요? 이게 미국에서 테러 조사를 하는데 120사건을 전수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외로운 늑대라는 걸 전수 분석하는데 그 내용 중에 3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테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린다. 그게 SNS가 됐건 친구에게는 알린다. 그러면 이 443건 중에 저는 10%는 분명히 위험해요. 그 위험한 걸 국가가 아니야, 이건 장난이야. 놓고 만약에 갔다가 그 지역에서 테러 나오면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갑차 불편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그 443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조치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고, 요번에 그 관악구에 있는 그 공원 사건도 사람이 CCTV만으로는 범죄를 억제 못해요. 오세훈 장관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같이 아날로그적으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순찰과 방범을 24시간 함께하는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씨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거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유독 지금 이런 범죄들이 잇따르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너무 안일했어요. 네. 좀 쓴소리 하겠는데 이게 지금 컵이잖아요. 컵이 있으면 여기에 물을 딱 채우면 물이 요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걸 표면 장력이라 그러죠. 근데 스포이더 하나 갖고 그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 하나만큼 이 컵 바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쌓여있는 전체의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너무 소프트한 형사정책을 만들고 외국에서는 위험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은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소프트 정책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러한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정책과 이러한 범죄를 진압할 수 있는 진압정책을 함께 만든다면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사건을 따라가는 모방범죄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은 위험한 사회였고 위험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오셔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